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한미일 국방장관이 오늘 태국 방콕에서 연쇄회담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회담에서는 한일 양국이 접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미국이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만 한일 양측은 팽팽한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달 예정된 연합 공중훈련 연기 결정을 발표해 향후 북미 협상에 영향이 주목되는데요. 앞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다음 달 협상 제안을 했다고 공개해 한 달 넘게 중단됐던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게 아니냐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이제 종료 시점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일 그리고 이제 한미일 국방장관이 오늘 태국 방콕에서 연이어서 이제 회담을 개최를 했는데 실장님 보실 때 오늘 연쇄 회담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사실 그 회담 전에 있었던 일말의 기대하고 좀 다르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논의는 끝났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착잡한 심정으로 봤고요. 이게 냉전 시대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냉전 이후에 탈냉전 이후에 그 패권 부재 국제 질서 속에서 국가 이익이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하는지 동맹이라 하더라도 그 국가 이익에 따라서는 서로 갈등 구조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정을 가지고 봤습니다. 자, 오늘 회담에서 이제 한일 양국이 이제 접점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마크 에스퍼 이제 미국 국방장관이 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좀 전망도 사실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한일 간에 양측이 이제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런 얘기들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자,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이번 회담에서 이제 미일 측에서는 우리 측에다가 이제 지소미아 관련된 얘기를 좀 하지 않고 이 정보 공유의 중요성 이런 부분만 좀 강조한 것으로 좀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미국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이 지소미아를 가지고 압박하는 이유 좀 어디에 있을지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사실 지소미아를 체결할 때는 우리와 일본의 필요성도 있었지만 미국의 필요성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른바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사하는 속에서 그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맹국을 어떻게 얽어 놓을 것인가에 대한 그림소의 지소미아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소미아가 만약에 폐기된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전체적인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자, 이제 지난 15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에스퍼 그 국방장관을 이제 접견을 했을 때도 예.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한 일본과 정보 군사보호 입장을 공유하는 것은 좀 이렇게 좀 어렵다 이런 기본 입장을 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 정부의 선택 이거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해야 될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논리적으로는 일본이 이제 우리를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 게 화근이었었죠. 그렇죠. 물론 그거는 이제 그 일제 강제 징용공 판결 문제 때문에 생긴 거였긴 했지만 어쨌든 백색 국가라는 거는 안보상 굉장히 믿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보상의 우려를 걱정하지 않고 수출할 수 있는 나라다라는 건데 거기에서 일본이 우리를 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네. 입장에서는 일본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군사 정보로 교류할 수 있느냐라는 입장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결정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서로 물러설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의 원인을 따져보면 일본이 역사 문제를 안보 문제하고 연관시킨 거죠. 그렇죠. 근데 일본은 예. 거꾸로 우리가 그 과거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연관시켰다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지소미아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처럼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주에 한국을 미 국방 당국의 수뇌부들이 연이어서 이제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압박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이제 3차 방위비 협상이 한국에서 열리는데 오늘 뭐 제임스 드하트 협상 대표가 뭐 입국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앞서 이제 에스퍼비 국방장관이 우리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면서 한국이 부유한 나라인 만큼 방위비 분담금에 좀 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좀 강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정경두 국방장관은 공평하고 또 상호 동의가 가능한 수준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맞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방어에 좀 나서야 될지 좀 짚어주시죠. 뭐 사실 이 문제는 뭐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이 그 동맹국들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라 하고 하는 요구는 지금 우리한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토에 대해서도 똑같이 요구를 하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도 뭐 4배, 5배 인상을 그렇죠. 지금 네, 요구하고 4배까지 있는 또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토나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수위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일본보다 협상이 좀 빨라요. 그래서 그렇죠. 일본은 사실 우리를 보고 한국이 가는 걸 보고 따라가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어찌됐든 나토나 일본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를 올려주는 대신에 미국의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식으로 네. 해서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이 하는 걸 보면 무기를 많이 사준다고 하더라도 역시 똑같이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도 좀 반발하는 좀 입장을 좀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던 협상을 이제 매년 하기로 하는 했기 걸로, 때문에 예. 했고 지금 그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미국의 오랜 정책이긴 한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올리고 있는 게 문제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게 매년 진행될 거기 때문에 매년 반복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어떻게 넘기는지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 방위비를 일단 그 포괄적으로 지불하기보다는 항목별로 나눠서 준다든가 혹은 분담액 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리워드로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이제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한편 이제 오늘 태국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이제 별도의 회견을 열어서 이달 중에 예정됐던 이제 한미 공중 그 연합훈련을 전격 연기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예. 않습니까? 굉장히 즉각적인 그런 반응인 것 같은데 예. 그동안 이제 북한에서는 연합훈련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실무 협상이 이제 다음 달로 이제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북한을 좀 달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최근 이번 주에 11월 13일인가요? 네. 북한이 이제 그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로서는 아마 처음으로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세게 비난을 했고요.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담화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국무위가 예. 만들어지고 나서 첫 번째 담화니까 김정은의 목소리를 사실 대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네네네. 정도의 무게를 실어서 담화를 발표했고 아주 빠르게 미국 국방장관이 그러면 검토할 수도 있겠다. 훈련 연기 자체를 검토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발표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김명길, 김영철 등등 계속 담화를 그렇죠. 계속 얘기를 한 꺼냈죠. 이틀 사이에 이렇게 3번, 4번 왔다 담화가 갔다 나오는 하면서. 건 굉장히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른 대응이었었는데 그 결과 지금 이 우리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한 걸로 결정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실무 협상 재개를 위한 한국과 미국의 의지라고 분명히 읽힐 수밖에 없는 행동을 저희가 한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자, 이제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에스퍼 장관이 이제 방한을 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아까 이제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훈련 축소에 대한 이제 예. 반응을 좀 내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북한에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즉각 내놨습니다. 그래서 김영철 조선 아태 평화위원장이 이것이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 섞인 예. 얘기를 이제 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실무 협상 재개 가능성이 이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실무 협상에서 좀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 걸로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떤 얘기들이 좀 실무 협상의 내용은 사실은 북한의 입장을 보면 북한은 실무 협상을 bon회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1월 13일 조선신보 기사를 보면 정상회담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실무 협상에 물론 조건은 달았습니다. 실무 협상에서 성과가 나는 조건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사실 북한은 핵심적인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해결을 하고 싶어하고 실무 협상에서는 그 실무 협상은 그걸 가기 위한 어떤 중간 단계 회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사실 실무 협상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야 정상회담으로 갈 거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 협상에서는 비핵화와 관련된 어떤 중요한 합의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회담 자체가 열린다 만다라기보다는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실무 협상에서 어떤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느냐, 하노이 결렬 이후에 새로운 합의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그 이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전투 비행술 경기 대회를 2년 만에 예. 이제 참관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대회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특히 이제 비핵화 협상 시한이 이제 어쨌든 다음 달로 이제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아직 물론 회담을 언제 열지는 하지 않았지만은 자, 이 군 행보를 보인 의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이 전투 비행술 대회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해오던 북한의 훈련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한반도 상황이 크게 변화하면서 작년에는 아마 훈련을 안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북한이 계속 불만을 가졌던 게 한미가 그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훈련을 물론 수위를 축소하긴 했지만 계속 군사 연합 공중 훈련을 작년에도 했죠. 예. 한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을 네. 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재래식 전력, 특히 공군력에 있어서 북한의 열세가 굉장히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의 군심 다지기 그런 것들도 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군당국이 가지고 있는 뭐 F-35에 대한 뭐 대응 이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는 사실 F-35는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행기이고요. 사실 F-35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금 별 대응 수단이 없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북한 김명길 외무성 이제 순회 대사가 비건 대표가 이제 다음 달에 회담을 열자라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좀 공개를 하면서 그 연내 그 협상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북한이 여기에다가 또 조건을 또 하나 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조건이냐? 이 생존권을 저해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좀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당초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종전선언이나 또는 연락사무소 개설과는 예, 예. 좀 부차적인 문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멀리 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이제 노골적인 그런 제재 해제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제재 해제는 북한이 그동안에 이제 미사일 실험하고 핵 실험하고 하면서 쭉 쌓아온 거기 때문에 네. 이걸 일괄 해제하거나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유엔 제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손볼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 국내법상의 제재는 미국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있고 또 그거를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걸어놨기 때문에 제재 해제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그래서 제재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해야 될 제재 해제에 상응하는 북한의 국제사회나 미국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뭐 부차적인 문제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는 아마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게 북한의 본심일 네네네. 거고요. 그리고 뭐 오늘자 북한 그 외무성 대변인 담화인 것 같은데 유엔 인권 결의에 대해서도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이 조금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인권 문제까지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그 의제를 너무 확산시켜 나가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 협상을 의지가 없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수위 조절을 굉장히 좀 섬세하게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남북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에 방문해서 남측 시설을 싹 쓸어버려라 이런 예, 예. 지시를 한 이후에 사실은 이제 그 일방적으로 북한이 철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들도 지난 11일에 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는 굉장히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남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각박하게 지금 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좀 통미봉남이 좀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그 남한에 대한 북한의 지금과 같은 태도는 하노이 이후에 굉장히 한 반년이 넘죠. 반년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그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9.19 평양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것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북한의 서운함 네. 그리고 하노이에서 영변 딜을 남한하고 합의하고 추진했었는데 그게 결렬되는 과정에서 아무 역할을 못한 거에 대한 서운함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측면에서는 북미 간의 직접 대화가 열렸기 때문에 북미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남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남북의 문제는 북미가 풀리면 남북은 따라서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북한의 인식도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